그날 나는 집을 넘긴 게 아니라 내 노후의 통제권을 넘겼다는 걸 2년 뒤에 알았습니다. 집을 자녀 명의로 넘기던 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. 비가 오지도 않았고 바람이 세게 불지도 않았고 그저 평범한 평일 오전이었습니다. 등기소 앞 벤치에 잠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.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이게 정말 큰 결정인지 아니면 그냥 서류 하나 처리하는 일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낫지.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. 나중에 아이들끼리 싸우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았고 세금이 더 붙는다는 말도 들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그날 유난히 진지했습니다. 아버지 담보만 있으면 됩니다.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. 담보만. 그 말은 가볍게 들렸습니다. 집을 넘긴다고 해서 당장 내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여기 살 수 있고 어차피 우리 가족 집인데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했습니다. 도장을 찍고 나왔을 때 아들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.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뿌듯했습니다. 그래,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줬다. 그날 저녁에도 같은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. 아침에도 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.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. 그래서 믿었습니다. 괜히 걱정했네. 하지만 달라진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. 등기부 한 줄, 그 한 줄이 집의 주인을 바꿨습니다. 나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그 집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. 그 사실을 실감한 건 2년 뒤였습니다.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.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. 근저당.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. 나는 아무 서류에도 동의한 적이 없었는데 그 집은 이미 채권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제야 처음으로 등기부를 떼어봤습니다. 아들 이름 아래 근저당 3억.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. 나는 그 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그 집은 이제 내 허락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.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. 집을 넘긴 게 아니라 내 통제권을 넘긴 거였구나. 근저당이 설정된 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.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. 아들은 잠깐 자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. 금방 정리된다고도 했습니다.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. 믿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자주 등기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, 그 다음에는 며칠에 한 번. 혹시 숫자가 줄어들었을까? 혹시 근저당이 말소됐을까? 그런데 숫자는 줄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. 이자 연체.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. 나는 그 집을 담보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. 평생 빚 없이 살려고 노력했고 대출은 두려운 단어였습니다. 그런데 그 집이 빚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. 아들은 말수가 줄어들었고 식탁에서 대화가 끊겼습니다.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오래 했습니다. 나는 거실에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.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. 그때는 이 집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. 어느 날 밤 나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. 3억. 이자, 연체, 숫자를 더하고 빼봤지만 답은 하나였습니다. 이 집은 이제 안전하지 않다.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.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.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. 은행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. 나는 그 봉투를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. 왠지 모르게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.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. 아내가 물었습니다. 뭐야?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. 임의경매 개시 결정. 그 문장을 읽는데 몇 초가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. 눈은 글자를 따라가는데 머리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. 임의경매. 그 단어는 집이라는 공간을 절차로 바꿔버리는 단어였습니다. 낙찰 예정일이 적혀 있었습니다.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이 집의 끝이 날짜로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. 나는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. 아이들 키를 재던 벽, 소파에 남은 자국, 부엌 창문,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.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미 남의 집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. 거실 불을 끄지 못하고
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. 나는 도와준 줄 알았는데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. 도와준 줄 알았는데 결국 내 노후를 담보로 잡힌 거였습니다. 나는 그날 이후 자꾸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. 사업 실패만이 아니라 이혼이라는 가능성. 그 생각은 처음엔 금기처럼 느껴졌습니다. 설마 그런 일까지. 하지만 이미 설마라는 단어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배웠습니다. 만약 이혼 소송이 시작된다면 그 집은 재산 목록에 오를 겁니다. 법원은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. 기여도를 봅니다. 혼인 기간이 길면 주거 안정 기여가 인정될 수 있고 그 집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. 합의실에서 지분 이야기가 오갑니다. 30%, 40%. 그 숫자가 오가는 동안 나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을 겁니다. 아침에 창문을 열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같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겠죠. 그런데 서류에는 다른 이름이 올라갑니다. 내가 평생 지킨 집의 지분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갑니다. 어느 날 등기부를 떼어보면 소유자가 둘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내 이름은 없고 내 자식 이름은 절반으로 나뉘어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함께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때 나는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? 그 집이 내 노후의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권리 계산표가 되는 순간입니다. 나는 그 상상을 하다가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. 아이들 키를 재던 벽을 보고 그 위에 남은 연필 자국을 손으로 만졌습니다. 그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소유권은 지워져 있었습니다. 집을 넘긴 날에는 이 장면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. 나는 그저 도와준다는 생각만 했습니다. 그런데 구조는 도움과 상관없이 가능성을 열어둡니다. 이혼이든 사망이든 분쟁이든 집은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. 그리고 나는 그 집 안에 서서 결정권 없는 사람이 됩니다. 나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. 말로 꺼내기조차 싫은 생각이었습니다. 만약 아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그 상상은 처음에는 금방 지워버렸습니다.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. 하지만 이미 집 문제를 겪은 이후에는 어떤 가능성도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. 그 집은 아들 명의입니다. 아들이 먼저 사망하면 그 집은 상속 재산이 됩니다. 배우자와 손주가 상속인이 됩니다. 나는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. 며느리와 관계가 좋으면 다행입니다. 하지만 인생은 변합니다. 새로운 배우자가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. 어느 날 아버님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. 그 말을 듣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. 나는 그 집 거실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있을 겁니다. 30년을 산 집에서 협의 대상이 됩니다.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때 나는 무슨 권리로 그 집을 지키겠습니까? 집은 그대로인데 나는 상속 구조 밖에 있습니다.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. 집을 넘긴 날에는 이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나는 단지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명예 이전은 사랑이 아니라 법적 구조였습니다. 그리고 그 구조는 이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.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.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. 거실 한가운데 서서 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. 아이들 키를 재던 연필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. 지우지 못했던 자국이었습니다. 그 자국을 손으로 문질러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집을 처음 샀을 때 나는 30 후반이었습니다. 대출을 받고 이자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두고 한 달 한 달 버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월급날이 되면 먼저 대출 이자를 보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계산했습니다. 아내는 여행을 가자고 하지 않았고 나는 차를 바꾸자고 하지 않았습니다. 우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래도 집은 지키자. 집은 우리 가족의 안전판이었습니다. 혹시 아이가 아프면, 혹시 직장을 잃으면, 혹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이 집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. 그래서 나는 그 집을 노후의 마지막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연금이 부족하면 이 집을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했고, 병원비가 커지면 담보라도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고, 정말 힘들어지면 팔아서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. 집은 그대로인데 내 것이 아닙니다. 나는 그 집에 살고 있지만 결정할 수 없습니다. 누군가가 그 집을 팔기로 결정하면 나는 협의 대상이 됩니다. 누군가가 그 집을 담보로 잡으면 나는 통보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. 그 차이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.
나는 그날 밤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. 내가 정말 도와준 걸까? 아니면 내 노후의 안전판을 너무 쉽게 넘겨버린 걸까? 아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. 나는 여전히 아들을 믿습니다. 하지만 나는 인생을 믿지 않습니다. 이혼이 올 수도 있고, 질병이 올 수도 있고, 사망이 먼저 올 수도 있고, 사업이 다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. 그 모든 변수는 선의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. 그런데 그 모든 변수의 중심에 이 집이 서 있습니다. 그리고 나는 그 집 안에서 결정권이 없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. 그 사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. 집을 넘긴 날에는 나는 정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. 지금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. 오히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내 통제권만 닫아버렸다는 걸 이제야 이해하고 있습니다. 나는 이제야 이해합니다. 집을 자녀 명의로 넘긴다는 건 단순한 증여가 아닙니다. 그건 선택권을 넘기는 겁니다. 소유권이 바뀌는 순간 결정권도 함께 넘어갑니다. 그 집을 팔지 말자고 말할 권리, 담보로 잡지 말자고 말할 권리, 지분을 나누지 말자고 말할 권리, 그 모든 권리가 내 손에서 빠져나갑니다.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 애는 절대 그러지 않아. 맞습니다. 자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. 문제는 구조입니다. 이혼이 오면 구조가 움직이고, 채무가 생기면 구조가 움직이고, 사망이 먼저 오면 구조가 움직입니다. 그 구조는 부모의 선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. 법은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. 등기는 사정을 보지 않습니다. 문서에는 사랑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. 명의 이전은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구조의 문제입니다. 집은 노후의 마지막 안전판일 수 있습니다. 그 안전판을 아직 필요하지도 않은 시점에 먼저 넘겨버리는 선택, 그 선택이 정말 최선이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합니다. 도와주는 방법은 명의 이전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증여는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, 유언이나 신탁을 활용할 수도 있고, 거주권을 명확히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.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. 하지만 아무 장치 없이 통째로 넘기는 선택은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. 집을 넘긴 뒤에도 그 집이 정말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? 아니면 그 집은 이미 누군가의 결정에 맡겨진 자산이 되었습니까? 선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. 하지만 노후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지켜야 합니다. 집은 사랑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동시에 노후의 마지막 방패일 수도 있습니다. 그 방패를 지금 내려놓을 준비가 정말 되어 있으십니까? 집을 넘기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. 그 집이 자식의 자산이 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선택지가 아니라 협의 대상이 됩니다.